dispute between India and Pakistan over Kashmir is one of the longest-running conflicts in the world. But over the years, both sides have continued to square off again and again, accusing one another of violating the terms of the ceasefire and blaming each other for a number of attacks on each other's soil.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의 전환기의 세계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VON 뉴스에서는 초기에는 이 짧게 논평을 하다가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논평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사 정담이라는 어떤 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제별로 주로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 법치라는 관점에서 진단하는 그런 도변 정담을 주로 해오셨고요. 또 어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국토 뉴스라는 주제로 도태우 변호사님이 다루기가 좀 어려운 주제, 4대강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다루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참 중요한 그런 주제를 많이 우리 김정섭 대표께서 다루게 되실 텐데요. 저는 지난 월요일에 그 하노이 회담 하루 전에 어느 정도 좀 전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열흘 가까이 지나서 그 향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연 제가 뭐 지금 포춘 텔러처럼 점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걱정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언론들이 제대로 진단하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우리 사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브렉시트,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도 그렇고 거의 제대로 국제 정세를 보는 그런 매체를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송에 노출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매체가 없었다면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됐을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나마 이 새로운 종류의 매체가 있기 때문에 숨 쉴 구멍 정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제도권, 특히 공영방송이나 그 공영통신사, 공영 언론, 신문 제대로 된 이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 경우를 못 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어떤 그 대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북한 문제를 볼 때 또 국제 정세를 볼 때 어떤 대전제를 제대로 우리가 설정을 하면 북한 문제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틀리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를 대비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던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한국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한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진단을 하고 있는 지도자를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권뿐만 아닙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지 그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는 지도자라든지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될까? 저도 참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주 작은 목소리입니다. 지금 제가 뭐 이런 얘기를 KBS나 MBC 같은 데서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물론 정답도 아니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전환기의 세계보기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종전선언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이번 회담의 결실은 김정은이 베트남 하노이까지 온 것이 될 것이다.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이 싱가포르까지 김정은이 온 것이 하나의 성과였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뭐 개성 포함해서 이런 그 각종 제재를 푸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을 통해서 얻고 싶은 뭔가가 있다라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 지도를, 저희 집에 걸려있는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저희 방송이 좀 영세해서 아직 그래픽 같은 것을 그렇게 원활하게 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대신 이 방송을 다시 하이라이트로 짧게 이렇게 줄일 때 아마 저희가 조금 더 나은 버전으로 이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당장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 그려놓은 지도를 제가 이렇게 떼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큰 판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유, 회담이 잘 못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제가 그 1시간 가량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마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대전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는 사람들은 또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얘기를 전혀 못 알아들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아마 수천만 원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크게 말해서 대전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전제라는 것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의 그 원하는 바가 그 북한의 개혁 개방이다, 또는 북한의 밝은 미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북한의 복지, 밝은 미래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이고 자신의 이 왕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그럼 김정은의 그 조그만 그 다이너스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나, 정확한 액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액수는 어차피 나중에 역사가 후대에 계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어림잡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오랫동안 배급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배급제가 거의 지금 무너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배급제를 할 때도 북한 그 당국이 배급이 아닌 공급을 하는 그런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급받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주민들하고 좀 다릅니다. 일반 주민이 특별한 어떤 공급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이 필요해서 특별히 공급을 해주는 사람들은 사실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북한 체제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공급을 받는 사람. 그리고 몇백만이 굶어 죽을 때도 북한에 아사가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그룹이 저는 북한의 핵 개발을 하는 아마 인력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만난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평생 북한에서 가난을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지위 때문에 많은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물론 항상 좀 부족하고 굶주리고 이런 것은 있지만은 어쨌든 그 북한 정권에서 좀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해서 뭐 화학무기나 이런 거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북한 정권 유지에 필요한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배급을 못 해줄 때도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저는 대충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인구가 2천만이면 약 20만 정도의 인력은 김정은이 지금 책임을 져줘야지 북한 정권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림잡아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개성공단에서 올려보내는 돈이 기묘했습니다. 이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거의 근본적인 차이를 낸다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고 그렇게 제가 평가하고 오래전부터 저는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전제라고 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이 바라는 것은 일단 이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돈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는 것, 이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약간 오늘 여러분들과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제가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일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계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계신 것도 참 제가 좋지 않게 생각했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은 그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뽑히고 나서는 나올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제가 짐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 소위 비박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어느 정도 자유한국당에서 권력을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나면은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은 나올 수 있다, 이런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대구로 돌아오셨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도 못 돌아오고 계신데 최근 그 조선일보의 김창균 칼럼을 보면서 제가 참 하루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3대를 망하게 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것은 정말 중상모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지금도 그 소위 그 비박 또는 뭐 보수라고도 하죠. 그 사람들에게 구출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일 중에 개성공단을 폐쇄한 사건, 북한이 핵개발 자체를 멈출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최순실, 최서원 씨 사건, 뭐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중상모략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국민들의 오해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치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이 개성공단 폐쇄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개성공단을 닫았던 사건은 사실은 이 그 남과 북 사이에 있었던 어떤 묵계를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 용어를 쓴다면 현상 유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현상 타파의 시대를 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갖고 온 것입니다. 아마 오늘 1시간 안에 이것을 설명하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무런 뭐 매체나 방송, 언론, 신문 어디든지 이런 문제를 다루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면에서는 사명감을 갖고 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겪고 있는 이 순환의 핵심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성공단 폐쇄라는 것은 김정은의 체제 유지 비용을 사실은 없앤 것입니다. 김정은의 체제 유지 비용 속에는 핵개발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도저히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믿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식이 열려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6년에 그 개성공단 폐쇄가 김정은의 체제 유지 비용, 핵개발 자금 포함 이것을 상당한 수준으로 위협했다라는 것만큼 지금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제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원하는 것은 이 핵개발 자금을 포함한 체제 유지 비용을 확보하는 것. 이번에 그 베트남까지 간 이유도 바로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보고 있었고,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엄청난 수준으로 뭐 이렇게 문을 열어서 북한을 뭐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을 지금 김정은이 원하고 있지 않죠. 핵이 없는 밝은 미래라는 것은 김정은의 어두운 미래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핵을 갖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대신 이 남쪽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올려 보내줄 수 있도록 그 정도 문만 열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소망을 갖고 하노이로 달려갔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이 회담 하루 전에 이것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으면 내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들으면 참 황당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언론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상식 아닙니까? 이 상식에서 출발해야지 앞으로 지금 한국이 어떤 종류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지 정신이 바짝 들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대전제는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핵개발 자금을 포함한 체제 유지 비용을 갖는 것이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남쪽으로부터 좀 조달을 받고 싶어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대전제를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공이라든지 뭐 종북, 친북 이렇게 생각하고, 뭐 빨갱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이번 3.1절 100주년 그 기념식에서 빨갱이가 친일 청산이다. 참 어떻게 보면은 6.25 전쟁 때 엄청난 고통을 겪은 우리나라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아니죠. 6.25 전쟁 때 남하에서 돌아가지 못한 분도 많고, 소위 빨갱이들한테 얼마나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얘기를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참 어불성설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이 어눌하고 참 이상한 좀 그런 말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이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거짓말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얼미터라든지 여러 뭐 이런 리서치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는 거고, 장사 한두 해 하고 끝날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또는 친정부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엄밀하게 작업을 한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했을 때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종북 세력이야,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그 지지를 받고 있을까요? 물론 80%, 90% 이런 시대는 지났고 지금도 그래도 한 50% 가까이는 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지에서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30대, 40대, 특히 여성들, 20대, 30대, 40대, 50대 여성들이 지지를 많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잘생겨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그 지지파는 현상 유지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 이대로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 현상 유지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와도 감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미 이 한반도가 현상 유지가 어렵다라는 것을 감지를 했어야 되는데 감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성공단을 닫기까지 한 이유는 핵실험 6차를 마쳤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한국이 핵을 못 가졌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태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항상 북한이 한국을 인질로 삼았을 때, 심하게는 핵 인질로 삼았을 때 미국이 그것만은 좀 막아준다. 다시 말하면 현상유지파의 특징이 미국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쭉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지지를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이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은 대체로 현상유지파라고 생각하지 이분들이 용공 세력이다, 빨갱이다 이런 생각은 크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 용공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두 어처구니 없이 봤겠지만은 뭐 백두칭송위원회가 어떻고 그런 뭐 김정은 뭐 위원장 한영단 뭐 이런 사람들이 이 그 문재인 정권 지지 세력의 주류가 아니라고 보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지금 해설을 드렸습니다. 종전 선언을 못한다라는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제 그 대전제의 차이 때문에 이 현상을 하나도 못 보고 특히 왜 종전선언을 못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한 언론이 하나도 없다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지난주에 이미 설명했지만 종전선언을 못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몇 개의 복잡한 그 조약과 관련되어 있다. 또는 유엔 결의와 관련되어 있다. 6.25 전쟁이라는 것은 1950년 7월에 유엔 결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는 문제, 그리고 1953년 7월에 있었던 정전협정을 폐기하는 문제, 그리고 그 해에 또 있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폐기하는 문제, 이 세 개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뗄 수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일단 유엔 사령부를 해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법적인 그런 효력을 주는 그런 선언이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단독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정치를 한국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국은 어떤 사람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결정을 해도 이런 단순한 교전 상태에 어느 정도 사람들을 군사를 보내는 것 말고는 상원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상원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걱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못하게 하고 제재 푸는 것도 견제를 하는 이런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종전선언을 하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제가 이번 회담의 결실이 김정은이 베트남까지 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해설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게 좀 농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해설을 하기가 힘들 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협상 칩을 갖고 아주 실질적으로 거의 대등하게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보이십니까? 제가 여기서 이 설명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우선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사진은 메가더 장군과 그 일본 그 히로히토 천황이 같이 나란히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뭐 뒤에 이렇게 손을 찌르고 있죠. 일본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을 준 그런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 일본 전후 그 일본 문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그 세계 제2차 대전의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과연 일본 천황, 요즘 한국에서는 일왕이라고 그러죠. 이제 저는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일본에서 천황이라고 부르고 있고 한자로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천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 천황을 영어로는 emperor라고 하는데요. 이 천황이 디바인 엠퍼러였죠. 아주 신적인 그 제왕 같은 존재였는데 이 사람을 그때 당시에 전범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한국 그 지식인 그룹들이 많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 역시 그렇게 마찬가지로 전쟁 책임이 그 당시에 천황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도조 히데키가 군사수장으로서 책임을 졌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정치적인 권력이 천황에게 있었다, 그 이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냥 간단한 문제로 넘어가면 정말 앞으로 전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미국 입장에서 그 천황을 전범으로 해서 사형을 했을 때 그 일본 사회를 이렇게 정돈한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그 소수설이겠지만은 세계 제1차 대전 처리를 할 때 그 왕정을 정리를 한 것이 히틀러 탄생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의 우려가 있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 아는 악마가 났다. 히틀러라는 전혀 새로운 생소한 전체주의, 나치 전체주의 악마가 나타났을 때 세계가 또 한 번 술렁이게 됐는데요. 일본을 신적으로 거의 전설적인 어떤 그런 그 존재로 알려져 있던 천황을 전범으로 만들어버리고 났을 때 일본 사회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 당시에 연합군 사령부 측에서는 자신이 없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대신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연합군 사령부에서 그 일본 그 당시 그 히로히토 천황에게 그럼 당신이 더 이상 신이 아니다라고 좀 선언을 해달라. 전통적으로 천황이 권력이 없을 때도요, 그 일본에서는 천황은 신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구름 위에 사는 존재? 국화칼이라는 책에 잘 나오죠. 그 천황이라는 존재는 일본 사람들이 그냥 뭐 어렴풋이 아득히 어딘가에서 우리를 뭐 지켜주는 그런 존재, 그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령부에서 이 그 히로히토 천황에게 부탁을 했어요. 전범으로는 처리 안 할 텐데 대신 당신이 더 이상 신이 아니라고 말해달라. 그래서 그 이듬해, 이게 1945년이었는데요. 1946년 1월 1일 연두 교서를 통해서 천황이 그 일본 그 히로히토 천황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아주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46년 1월 1일 그 히로히토 천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과 국민 사이의 유대는 상호 신뢰와 경애로 묶여지는 것이지 단순히 신화와 전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천황을 그때 신이라는 것은 현어신이라고 해서요. 아라이토 카미라는 좀 독특한 말을 썼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신 이 뜻이에요. 신으로 하고 또 다른 말로 국민을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라 하며 나아가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가진다는 가공의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연합군 사령부가 신도 지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가가 신도를 이렇게 지원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일본 그 1000년 넘게 지배했던 일본 그 신도라는 신앙이 정치 세계를 뒤흔드는 것은 이제 그만하겠다. 이게 연합군 사령부의 결론이었어요. 말하자면 연합군 사령부가 일본에서 새로운 네이션 스테이트, 합리성을 근거로 한 새로운 현대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황의 상징성까지 깨뜨리는 것은 일본 사람들, 오랜 역사, 섬나라를 살아온 일본 사람들의 그 심성 자체를 깨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도 일본에서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일본이 더 합리화되고 더 선린하는, 더 이웃과 잘 지내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은 조금 미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메가더 사령부가 했던 이런 방법 비슷한 그런 것이 미국 정치에서 가능한 영역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행동, 이런 정치 행동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개념 속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을 향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제스처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어폐가 있지만 제스처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 트위터를 통해서 무의미한 말을 이렇게 마치 아무 말 대잔치 같은데 툭툭 던져요. 너무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고요. 이번에도 원비어 그 가족들이 막 화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그 언행이 일치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그런 말을 정말 자주 김정을 향해서도 했어요. 우리가 사랑에 빠져 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에는 저도 정말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튀는 정치 행동이 지금 2019년 한반도 문제에 접근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북한 정권을 합리적인, 아주 통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정권으로 안 본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특이한 대북 정책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미국 외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고립주의지만 또 하나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상 영토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미국은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그 1945년 그 2차 대전 이후에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그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아주 저돌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확산시키겠다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봉쇄 정책을 써왔습니다. 봉쇄 정책이 기본이고 한국의 자유를 지켜주는 그 참전, 6.25 전쟁 참전을 유엔의 깃발과 함께 했지만 그때도 미국은 메가더 장군 빼고는요 그렇게 뭐 북진 통일을 해서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주의로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봉쇄 정책을 주장했던 조지 캐넌의 입장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나중에 그 NSC 68을 그 제출했던 폴 니체도 북진 통일까지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소극적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의 미국 대통령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제1순위, first priority에 북한을 놓겠다. 저는 그런 대통령을 처음 봤습니다. 미국의 그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은 독일 문제라든지 그 나토 아니면 중동, 뭐 중국, 러시아 이 선에 이스라엘 이 선에서 움직이지 결코 북한 문제를 아주 중심에 두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푸는 것이 중국 문제를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한다. 단지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밝은 미래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북한의 사이비 그 정권, 그러니까 컬트와 같은 그 정권이 합리화되도록 하겠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계속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일을 성공시키고 이제 내려가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주신 그런 대통령, 뭐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박근혜 대통령이 했고 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을 합리화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말했고 밝은 미래를 주겠다.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김정은 정권, 김정은의 그 신정적인 그런 신적인 신격화, 율사상 10대 원칙에서 나오는 권력을 마음껏 쓰고 있는 김정은의 신적인 지위를 무너뜨리겠다. 좀 우스꽝스럽게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식의 정치 행동이라는 것은 유례가 없었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제 얘기가 어느 정도가 맞다면 아버지, 할아버지는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 트럼프 대통령이 건너와라 했을 때 서방 국가였던 서방이죠. 싱가포르까지 건너오고 또 상당히 친미 국가로 바뀐 이 베트남까지 건너와라 했을 때 거의 70시간의 기차, 그것도 속도가 아주 느린 기차를 타고 김정은이 건너왔습니다. 저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번에 그 협상장에 여러분 그 풍경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영상으로 그 풍경을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잠깐 영상을 통해서 이번 하노이에서 있었던 그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 협상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그 미국이 평양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Is it better to leave, let the media go? I think we will. It's actually an interesting question. I would like to actually hear that answer because it's actually not a bad idea. 그런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 세계 외교 역사에서 이런 장면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금 뭐 연락서를 만들까 만들지 않을까 이런 것은 사실은 실무진, 뭐 장관급도 아니에요. 실무진에서 하는 아주 예비적인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정상급에서 여러 사람이 또 공개리에 이렇게 협상을 한다. 여러분 그런 장면 봤습니까? 만약 정상 그 서밋이라고 한다면은 밑에서 실무진이 다 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마지막 뭐 이렇게 아주 터프한 것이 있으면 그 정도를 뺄까 넣을까 이렇게 결정을 해서 사인을 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정상끼리 하는 그런 선언이나 이런 종류의 회담일 텐데요. 여러분 이번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종류의 회담이 가능합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이 앉아서 이런 얘기를 나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이 협상 테이블은 외교가 아닙니다. 외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김정은을 어느 정도는 우스꽝스럽게 만들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정은이 그때 당시에 거의 100기를 들고 투항하는 수준으로 나왔다면 좋은 회담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럴 가능성은 적었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트럼프가 그러 나올 것이다. 김정은을 묵사발로 만들 것이다. 이런 식의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번 회담도 역시 김정은이 베트남까지 온 것이 성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김정은이 정말 우스꽝스럽게 됐습니다. 이 신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 할아버지, 아버지, 3대 신인 김정은이 정말 묵사발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의미 있게 좋게 평가하는 나라가 남한, 북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종류의 그런 그 렌즈를 갖고 들여다보면 그게 평가할 만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회담은 결렬이 아니다. 이 회담은 협상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뭐 1, 2년에 걸쳐서 북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 김정은에게 아주 로켓맨이라고도 말했고, 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도 말했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 의미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법적으로, 계약상 의미 있는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뭐 장사로 치면 흥정을 하는 정도, 이 정도였지, 이 말을 던졌을 때 상대방이 받으면 꼭 지켜야 되는 이런 계약상의 청약과 같은 그런 식의 심각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베트남에서 핵에 대해서 심각한 말이 실제로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단계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텐데요.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이 하나의 중요한 협상 칩인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을 지금 미국 안보상에 아주 심각한, 아주 긴급한 그런 위협으로 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핵 포함해서 북한을 다룰 수 있는 존재, 어느 정도 뭐 맞고 죽을래, 그냥 죽을래, 시쳇말로 그 정도 수준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처음으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서, 마주 앉아서 심각한 얘기를 꺼내본 첫 번째 자리입니다. 네, 이것을 평가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협상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제가 그런 칼럼을 썼어요. 협상의 결렬이 아니라 시작이다, 개시다, 이렇게 썼어요. 좋게 해석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이것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영변 말고 다른 핵시설도 다 보여주는 것, 사찰팀에게 열어주는 것. 지금 오스트리아 같은 그 IAEA 같은 데서는 스탠바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케이 하면 바로 들어갈 준비. 뭐 풍계리도 가겠고, 아니면 자강도, 뭐 그리고 영변 주변에도 많이 있죠. 기타 등등 이미 핵시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곳은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김정은이 영변만 갖고 와서 뭐 이렇게 미국이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예전부터 여러 군데가 공개가 되어 있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심각하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건데,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핵시설을 보는 것이 아니죠. 이미 개발을 했다고 하는 당신들의 그 열 몇 개가 된다고 하는 그 핵탄두를 좀 보고 싶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ICBM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보겠다. 이게 비핵화죠. 이 단계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정말 이제 입을 뗀 수준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에서 딱 말만 떼고 트럼프 대통령이 걸어서 나갔습니다. 김정은이 정말 방법이 없다. 이제 하나하나씩 다 꺼내서 내주겠다. 이런 비핵화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벌써 20, 30년 전에 거의 다 정보가 공개된 영변을 갖고 나올 때는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비핵화 안 하겠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답을 내리는 것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답을 저희가 함께 찾아가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개성을 재개하거나 이런 제재를 푸는 것을 할 수 없다, 결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대목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유엔 제재를 풀어줄 수는 없는데 한국이 북한에 뭔가 좀 하는 것, 민생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정도?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비핵화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한국이 북한에 좀 돕는 것 정도는 봐줄 수 있다.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결과는 이것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번째 항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도 종북 세력, 친북 세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게 나의 평화다라고 믿는 사람들 좀 정신 차릴 때가 됐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권이 김정은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짓을 해도 어느 정도는 이 체제를 유지를 해가면서 남쪽의 영향을 좀 잊히지 마라 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이 이제 유지되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의 핵심을 부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핵화의 실질적인 스텝을 밟지 않으면 한국이 최소한의 민생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정도의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국의 많은 이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볼턴 안보보좌관을 향해서 인디언 죽이는 백인 기병대장 같다. 그런 막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국회 간담회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 정말 너무나 슬픈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어떤 핑계로도 김정은 반인도 범죄, 유엔이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한 김정은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모독입니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약 한국인들이 이 정권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신 자신의 평화를 한반도 전체의 평화라고 말하는 것도 멈춰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70년 내내 평화롭지 않았고 지금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 가서 가족들과 같이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평화롭지 않습니다. 치안, 안정, 안녕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북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평화라고 말합니까? 김정은이 권력이 안정화되고 체제가 안정화되면 북한 사람들을 평화롭게 한다? 복지를 제공한다? 김정은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자신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북한의 밝은 미래가 자신의 삶이 되려면 적어도
신적인 통치를 멈춰야 합니다. 율사상 10대 원칙을 폐기해야 합니다. 난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래도 살려줄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복잡합니까? 전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은 너무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라서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을 합리적인 협상 상대자로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싱가포르든 베트남이든 끌고 다니고, 또 여차하면 협상장을 나오고 해서 신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이 아무리 돕고 싶지만 이렇게 북한을 함부로 이렇게 돕지 못한다. 그렇게 하다가는 한국이 죽는다. 이런 것. 저는 보통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참 아쉬움입니다. 이제 서론도 얘기를 못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아쉬운데요. 오늘 이 지도를 갖고 온 의미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 그것은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지금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드 하나 배치를 못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목숨을 걸고 막는 사람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무엇 때문에 미국이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한국이 어떤 수준에까지 와 있는지 제가 잠깐 오늘 서론격으로 이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에서 미국과 많이 척을 지고 있는데요. 한번 이 아시아 지도를 보면서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자리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워낙은 오늘은 제가 그 인도와 파키스탄의 그 무력 충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것은 다음으로 좀 미루겠습니다. 약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보십시오. 여기가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여기 파키스탄이 있죠. 워낙은 두 나라는 같은 나라였는데 독립을 할 때 1947년에 분리가 되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이슬람과 힌두 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며칠 전에 지금 이 지역, 이 캐시미르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이 지금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5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무력 충돌에 의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주에서 그 200명이 안 되는 숫자가 이렇게 유혈이 있었는데 지금 40년 이상 지금도 많은 미스테리를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지역에서 수백 명이 그냥 죽을 정도로, 그 정도 규모는 오랜만에 일어난 충돌이지만 그런 이제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양을 잘 보십시오. 자세한 설명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영토의 이유 때문에 언제나 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키스탄과 중국은 정말 엄청난 동맹입니다. 이번에도 인도가 이 파키스탄이 먼저 도발했기 때문에 제재를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했는데 중국이 우리는 파키스탄과 너무 친하다. 우리는 정말 베스트 프렌드다. 이런 선언을 했거든요. 파키스탄과 인도가 이렇게 큰 무력 충돌이 일어났는데 확전이 될 것인가? 아마 확전이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핵을 갖고 있거든요. NPT 시스템 밖에 있는 핵 국가입니다. NPT 시스템에서는 그 5개만 핵 국가로 인정하는데요. NPT를 벗어나서 이 두 나라가 서로 있어야 되는 억지력, 디터런스, 억지력의 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겠지만은
이 그 인도가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은 그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1962년에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영토 분쟁이 있었고 그 인도 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악세이친인가 하는 이름 잘 까먹었어요. 근데 이 지역을 사실 그 중국이 인도로부터 뺏어갑니다. 이 지역은 이런 신장 우루무치와 이 티베트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는 곳이라서 중국이 아주 뭐 엄청난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그 인도에 대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얘기에 듣자면은 그 당시 중국은 이미 한국 전쟁에서 6.25 전쟁에서 그 전투력이 향상된 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이겼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곧바로 핵실험에 들어갑니다. 중국이 핵실험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인도가 크게 위협을 느껴서 그 인도도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1974년에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됐고, 인도가 핵실험을 하는 것을 보고 핵을 만드는 것을 보고 파키스탄이 핵을 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칸 박사를 알겠지만 칸 박사뿐만 아니라 중국의 도움 없이 파키스탄이 핵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키스탄과 북한 핵은 중국 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키스탄이 북한 핵을 엄청나게 도왔습니다. 서로가 도왔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돕고 파키스탄은 핵 물질로 돕고 이렇게 우라늄으로 이 농축 원심 분리기로 도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왔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모양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중국이 있고, 그리고 전폭적으로 미국은 지금 인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엔 대사를 했던 헤일리 대사가 인도에 가서 인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리고 인도 핵은 괜찮아.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이 인도와 일본이 호주와 손을 잡고 거대한 해양 포물선을 그렸어요. 미국 4개국이. 이게 바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체제예요. 2년 전 2017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체제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청와대에서 대답을 굉장히 빨리 해줬거든요. 싫은데요? 우리가 왜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체제라는 것은 대중국 봉쇄망입니다. 해양 봉쇄망입니다. 안 들어가고도 살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을 잘 보십시오. 중국은 거대한 나라지만 어떤 면에서 참 답답한 나라입니다. 동중국이 있습니다. 동중국에는 미국의 항공모함과 같은 대만이 있고요. 이 남진해해, 남중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엄청난 지금 분쟁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 에너지 공급과 관련되어 있고 미국이 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도발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은 사실은 바다가 없어요. 중국이 지금 바다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그 동해로 나가려면 북한밖에 활용을 못하고 지금 한국이 지금 이 서해 쪽으로는 또 막혀 있어요. 지금 미세먼지 문제도 사실은 그 중국이 우리를 향해서 보내는 정말 재앙과 같은 것인데 중국 입장에서 이 바다를 쓰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 1대1로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1대1로라는 것은 바다가 쉽지 않기 때문에 파키스탄을 통해서,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아니면 이 미얀마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석유가 있는 나라지만 태부족입니다. 반 이상을 모두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요. 이 환경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체제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벨트 이렇게 이념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복잡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존 벨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해양 생존 벨트를 포기하고 중국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까?
사드를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그리고 북한과 하나가 되어서 1948년 8월 15일에 만들었던 이 위대한 자유민의 공화국을 포기하고 공산주의 비슷한 것을 섞어서 연방을 하는 우리 지금 이것은 백일몽입니다. 여러분 이 백일몽을 꾸고 있는 이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북핵 문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을 갖고 어느 정도 비핵화가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있는 핵탄두라도 유지하고 개발을 하겠다. 그럼 한국은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핵 개발하게 됩니까? 그럼 대한민국 핵 개발하면 일본도 하겠군요. 여러분 이런 환경이 가능해지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몇 가지 얘기만으로도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월요일에 했던 것에 대한 간단한 부연 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그 의미를 두고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또 의미를 두겠습니다. 이 거대한 이 아시아 패권 문제에 있어서 과연 우리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자유와 인권과 인권 존엄성과 그리고 시장이 있는 건강함과 생명이 있고 바다가 있는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치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한국에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북한 얘네가 정말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예전에 그래 1993년 4년에 한국이 다칠까 봐 우리가 조심을 해서 경수로를 쥐어준다 뭐 이런 연착륙을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 이제 난 실패하지 않을 거야. 한국이 아무리 너희들이 안전을 요구해도 나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아시아가 어떻게 되겠나?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여러분 우리 선택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과 함께 갈 것인가? 중국과 함께 갈 것인가? 1대1로라는 것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1대1로는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1대1로로 걸어 들어가겠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핵의 망측한 선택입니까?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복지, 평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고요. 그것 말고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대한 해설을 했습니다. 너무 큰 주제를 짧은 시간에 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매주 한 번씩이라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방송이 정규 방송이 아닌 것이 참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고요. 제 생각이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한 사람은 이 얘기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 한국이 처해 있는 정말 극도의 위기 상황,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저는 미국보다 한국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미국에도 살아봤지만 저는 내 나라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과 같은 나라가 북한에도 등장하기 바랍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한국과 같은 나라. 저는 한국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권위주의적이고 또 가난하고 그런 나라로 돌아가겠습니까? 위대한 자유인들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함께 지켰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